20세기 초 유럽은 벨 에포크라 불리는 유례없는 번영과 낙관주의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질병을 정복할 듯 보였고 거대한 철도망과 전시는 세상을 하나로 묶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유럽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 한 뼘을 더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없이 칼을 갈았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가 결성한 삼국 동맹에 맞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는 삼국 협상을 맺으며 대륙을 거대한 두 진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의 끈은 1914년 여름 발칸반도의 작은 도시 사라예보에서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으로 인해 인류 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으로 폭발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단순히 혈기 넘치는 한 청년의 암살 사건 하나 때문에 시작된 우발적인 비극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수십 년간 쌓여온 제국주의 패권 다툼과 민족주의라는 광기가 맞물린 필연적인 충돌이었습니다. 발칸반도에서 남하하려는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와 이를 저지하려는 오스트리아 및 독일의 범게르만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그저 거대한 폭발의 도화선이었을 뿐입니다. 선전포고의 연쇄 반응은 유럽 전체를 전장으로 끌어들였고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승전보를 들고 귀향하리라는 낭만적인 환상 속에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영광의 기사도가 아니라 진흙과 피비린내로 가득한 지옥이었습니다. 90%가 놓치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꾼 기술의 공포.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자랑하던 과학이 어떻게 대량 살육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공격보다 방어가 유리해진 기관총의 등장으로 병사들은 땅을 파고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참호선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 수만 명의 생명이 독가스와 포탄 속에 쓰러져갔고 전차와 비행기 그리고 바닷속의 사냥꾼 잠수함이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후방의 민간인까지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총력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전쟁 기계가 되었고 전쟁은 더 이상 영토 분쟁이 아닌 서로의 국력을 바닥낼 때까지 멈추지 않는 소모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것은 대서양 건너 미국의 결단이었습니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1917년 미국은 중립을 깨고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내부 혁명으로 러시아가 전선에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신선한 병력을 견디지 못한 독일과 동맹국들은 서서히 붕괴되었습니다. 마침내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4년간의 광기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1000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고 유럽의 위대한 제국들은 하나둘 몰락하며 폐허 위에 남겨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영토를 재편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근대적 낙관주의를 산산조각낸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후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 독일의 가혹한 응징을 가하며 민족 자결주의의 싹을 틔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복수심의 토양 위에서 훗날 더 거대한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명이라 자부했던 유럽이 스스로를 파괴한 이 기록은 진정한 평화가 힘의 우위나 기술의 발전이 아닌 상호 존중과 절제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프게 증명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의 이익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앞설 수 있는가? 증오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제 질서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110여 년 전 유럽의 들판을 붉게 물들였던 젊은이들의 희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군비, 경쟁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간의 근원적인 관기가 무엇인지 날카롭고도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20세기 전쟁을 넘어 20세기 초 유럽의 하늘을 덮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는 단순히 영토를 재편하는 전쟁을 넘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제국들의 몰락과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영국의 삼시 정책과 독일의 삼비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대륙을 반으로 갈라놓았던 이 광기의 시대는
인류를 참혹한 참호전과 독가스의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4년째를 향해 가던 1917년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러시아에서는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킨 러시아 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단순히 차르의 전제, 정치에 분노한 민중들이 일으킨 우발적인 폭동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레닌과 볼세비키라는 치밀한 조직이 설계한 정교한 정치적 격변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러일 전쟁의 패배 이후 피해 일요일 사건을 겪으며 이미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17년 3월 1차 대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와 병사들이 페트로그라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2월 혁명이 일어났고 이는 수백 년을 이어온 로마노프 왕조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뒤를 이은 임시정부가 전쟁을 지속하려 하자 스위스에서 망명 중이던 레닌이 독일이 제공한 특별 열차를 타고 귀국하여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와 함께 4월 태제를 발표했습니다. 레닌은 평화와 빵 그리고 토지를 약속하며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11월 10월 혁명을 통해 임시정부를 타도하며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90%가 놓치는 러시아의 전선 이탈이 가져온 대반전. 정권을 잡은 레닌은 독일과 가혹한 단독 강화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엄청난 영토와 자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쟁에서 빠진 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뼈아픈 결단이었습니다. 이에 독일은 동부 전선의 병력을 서부로 돌려 최후의 공세를 펼쳤으나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분노에 참전한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1918년 11월 독일 내부에서도 킬 군항의 해군 봉기를 시작으로 혁명이 일어나며 비렐름 2세는 망명길에 올랐고 인류 사상 가장 비극적이었던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패배한 제국들의 폐허 위에는 바이마르 공화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같은 새로운 국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뒤처리를 위해 1919년 열린 파리 강화 회의는 승전국들의 욕망과 패전국에 대한 증오가 교차하는 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와 평화 원칙 14개조를 제안했으나 정작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군비 축소, 그리고 모든 식민지 박탈이라는 가혹한 멍해를 씌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독일인의 마음속에 복수라는 이름의 독초를 심는 일이었고 훗날 히틀러라는 괴물을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이 평화 수호를 위해 창설되었으나 미국의 불참과 강제력 부재로 인해 맹물 같은 기구로 전락한 반면 민족 자결주의의 바람은 식민지 지배를 받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어 한국의 30일 운동과 중국의 54 운동을 촉발하는 소중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과 베르사유 체제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피어난 혁명이 과연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었는가? 패자에 대한 자비 없는 보복이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100여 년 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과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드라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이념의 대립과 국제 질서의 모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정의와 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날카롭고도 묵직한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였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외친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지배 아래 신음하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민중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각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 선언은 수십 년간 억눌려온 독립의 열망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전국들이 이 원칙을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중들은 더 이상 외세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되찾기 위한 처절하고도 장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1차 대전 이후의 민족운동이 단순히 몇몇 지식인들의 평화로운 시위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전 계층이 참여한 거대한 민중혁명이자 제국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실력 행사였습니다.
1919년 한반도에서 울려 퍼진 30일 운동의 함성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이 거대한 물결은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이어졌습니다. 1919년 5월 4일 베이징의 학생들은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와 산둥반도의 권리 반환을 외치며 54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유교적 전통을 비판하는 신문화 운동과 결합하여 현대 중국을 탄생시킨 거대한 지적-정치적 토대가 되었으며 평범한 민중이 역사의 주인임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90%가 놓치는 인도와 서아시아의 집요한 저항의 기술. 인도는 간디라는 위대한 영혼을 필두로 영국에 맞섰습니다. 간디는 총칼 대신 비폭력 불복종이라는 스와라지와 스와데시 정신을 내세워 영국의 통치 기반을 마비시켰습니다. 소금 행진을 통해 영국의 전매 제도를 무력화시킨 그의 투쟁은 도덕적 우위가 무력보다 강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서아시아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폐허 위에서 무스타파 케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제국을 대신해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하고 정교 분리와 여성, 참정권 도입 등 파격적인 근대화 개혁을 단행하며 아랍 세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이란의 레자 샤와 아랍의 와하브 운동 역시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강을 이루려는 뜨거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역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1차 대전 이후 거센 독립운동을 통해 1922년 명목상이 남아 영국의 보호령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었고 베트남의 판보이쩌우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동맹은 식민 지배의 사슬을 끊기 위해 끊임없이 봉기했습니다. 비록 이 시기의 투쟁들이 즉각적인 완전 독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이는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더 이상 강압적인 지배는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날린 것이며 훗날 2차 대전 이후 찾아올 대대적인 탈식민지화 시대를 준비하는 소중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은 무엇인가? 진정한 자강은 외부의 도움이 아닌 내부의 각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100여 년 전 서울과 베이징, 델리와 카이로에서 울려 퍼진 독립의 함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보이지 않는 경제적 식민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주권의 가치와 연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날카롭고도 묵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라디오가 보급되고 주식시장은 끝없이 치솟았으며 사람들은 영원한 번영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과잉 생산과 소비 위축이라는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는 주가 대폭락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한 경제적 재앙인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으며 어제의 신사가 오늘의 불황자가 되어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는 참혹한 풍경이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대공황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과 국가 간의 이기적인 경제 전쟁이 빚어낸 파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통해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위기를 돌파하려 했습니다. 댐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이 실험은 자본주의의 체질을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본인들의 방대한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록 경제를 구축하여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민지도 자본도 부족했던 후발 산업 국가들이었습니다. 90%가 놓치는 민주주의의 몰락과 전체주의라는 비극, 경제적 절망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장 먹을 빵이 급했던 사람들은 복잡한 의회 민주주의 대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독재자를 원했습니다. 이 틈을 타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나치즘이 독초처럼 피어났습니다. 개인은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전체주의의 기치 아래 국가와 민족은 절대적인 신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나치는 베르사유 조약의 억울함을 자극하며 민족 우월주의를 선동했고 경제 위기의 분노를 유대인이라는 희생양에게 투사했습니다.
일본 역시 군국주의의 길로 폭주하며 대륙 침략을 통해 경제적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로 총구를 돌렸습니다. 독일은 제군비를 선언하며 오스트리아를 합병했고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습니다.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국제연맹을 탈퇴했습니다. 평화를 수호해야 할 국제기구는 속수무책이었고 열강들의 방관 속에 인류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의 문턱으로 끌려갔습니다. 대공황이 가져온 가난은 단순히 지갑을 비운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양심과 이성을 비워냈으며 그 빈자리를 광기와 증오로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사라진 자리에서 민주주의는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가? 90여 년 전 뉴욕의 거리와 베를린의 광장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드라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경제 위기와 극단적인 혐오, 정치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과 이성의 가치가 무엇인지 날카롭고도 무거운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20세기 초 유럽은 화려한 번영의 정점에서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구축한 현상 유지 체제가 무너지고 빌헬름 2세가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은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베를린과 비잔티움 그리고 바그다드를 잇는 독일의 삼비 정책은 카이로와 케이프타운, 그리고 콜카타를 연결하려는 영국의 삼시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팽팽한 대립 속에 발칸반도의 사라예보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인류를 전대미문이 대재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스니아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를 했고 동맹국과 협상국들이 연쇄적으로 참전하며 지구촌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단순히 군인들의 영토 분쟁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짜내는 총력전이자 인류의 이성이 마비된 참혹한 실험장이었습니다. 독일은 양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를 6주 만에 굴복시키고 러시아로 총구를 돌리려던 슐리펜 계획을 가동했으나 서부 전선은 마른 전투와 솜 전투를 거치며 참호전이라는 끝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진흙탕 참호 속에서 병사들은 습기와 냉기로 발이 썩어가는 고통을 견뎌야 했고 시신을 먹고 자란 거대한 쥐들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입는 트렌치코트가 바로 이 참호 속의 습기를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군복이었다는 사실은 전쟁의 비극이 일상에 남긴 묘한 흔적입니다. 90%가 놓치는 러시아 혁명과 전세의 대역전. 전쟁의 고통 속에 신음하던 러시아는 내부로부터 무너졌습니다.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이미 차르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러시아는 1차 대전의 패전이 거듭되자 1917년 3월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전쟁을 지속하자 독일은 스위스에 망명 중이던 레닌을 열차에 태워 러시아로 밀어넣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귀국한 레닌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와 함께 4월 태제를 발표했고 11월 혁명을 통해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레닌은 독일과 가혹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며 전쟁에서 이탈했으나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의 참전을 불러오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며 자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쟁의 종결은 제국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1918년 킬 군항의 해군 봉기를 시작으로 독일 제국이 붕괴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으며 불가리아와 오스만 제국 역시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는 승전국들의 보복적 욕망이 지배하는 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으나 현실은 패전국 독일에 대한 잔혹한 응징인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이었습니다. 독일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의 멍해를 졌고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평화 수호를 위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으나 미국의 불참과 강제력 부재로 인해 맹물 같은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불어닥친 민주주의의 바람은 여성의 참정권을 확대했고 아시아의 30일 운동과 중국의 54 운동을 촉발하는 거대한 각성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의 패권 다툼이 인간의 존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 승자의 보복적 평화가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가? 110여 년 전 유럽의 진흙탕, 참호와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서 울려 퍼진 함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패권, 경쟁과 군비 확장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인류애와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지 날카로운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